예, 잘 들립니까? 예, 오늘 이제 제가 할 것은 타원곡선 이론에 대해서 아주 제일 처음 단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뒷부분에서는 아마 뒷부분에 한 3분의 1 정도는 이제 타원곡선이 암호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런 데 대한 개요를 보여드릴 것입니다. 사실 타원곡선이 인기를 끌게 된 것은 아마 80년대 후반 정도부터인 것 같아요. 연구는 수학적으로는 연구가 그 전에도 이제 됐었지만, 암호하고 관련된 내용은 80년대 거의 90년 초까지 많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정수론이나 아니면은 대수기하학적으로 이렇게 따져봐야 될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클레이 연구소에서 현상금을 건 스윈너톤 다이어 컨젝처라는 거 있죠. 그것이 타원곡선에 관한 가설인데요. 어쨌든 수학적인 내용으로는 이제 더 궁금한 분들은 제일 마지막에 참고 문헌을 보여드릴 거고, 여기 여름학교에 있으면서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으면 성균관대학의 권순학 교수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분은 원래 이제 그거를 제대로 전공을 한 분이니까.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그림 같은 거를 내가 언제 배워가지고 이걸 집어넣겠습니까? 그림이나 식 같은 거 많은 부분을 이제 여기저기에서 따온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이제 제일 먼저 디오판투스가 물어본 퀴즈에 이런 것이 있었어요. 피라밋은 정사면체가 아니지요. 피라밋 바닥은 정사각형입니다. 피라밋은 오면체죠. 그런데 이제 피라밋에 이렇게 공을 쌓아 놓았는데, 여기에 있는 공을 모두 다 평면 위에 늘어놓았더니, 평면으로 늘어놓았더니 이렇게 평면 위에 늘어놓았어도 조금 더 커다란 정사각형이 될 수가 있겠죠. 언제 이것이 정사각형이 되는가? 평면 위에 한 겹으로 놓았을 때 정사각형이 언제 되는가? 그러니까 피라밋에 있는 공을 몽땅 다 평면에 늘어놓았더니 정사각형이 되었다 하면은, 이 피라밋의 크기가 그리고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얼마쯤 될까? 이것을 물어보았습니다. 자, 피라밋에 공이 몇 개가 있는지는 제일 꼭대기에 하나, 바로 밑에 4개, 그 다음에 9개, 16개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고등학교 때 본 합의 공식을 적용하면은 6분의 x 더하기 1, 2x 더하기 1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x에 관한 입체니까 3차식이 나옵니다. 여기 있는 x는 피라밋, x제곱은 피라밋의 제일 바닥에 있는 공의 개수를 말한 거고요. 자, 이것이 평면에 늘어놓았을 때 한 변의 길이가 y인 정사각형으로 변화가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디오판투스의 문제는 이렇게 생긴 방정식에서 정수해를 구하는 겁니다. x하고 y 정수해. 이제 우선 그냥 여담을 하나 하자면은, 고등학교 다닐 때에는 이 공식을 그렇게 외우지를 못했어요. 이상한 이유로. 어째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카이스트에서 경험으로 해서 이런 거 정수해를 찾아봐라 하면은
보통은 x에다 1 넣으면 1, 2, 3에서 y가 1 나오죠. 그런데 꼭 이제 문제를 답안해 보면은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들이 있어요. 뭐 x에 0 해도 된다. 뭐 이런 피라밋을 찾으랬더니 뭐 x에 0 넣는다. 뭐 마이너스 1 넣는다. 뭐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10점 만점이면은 5점은 줘야 된다. 막 주장을 하는데 다행히 그런 학생들은 10점을 다 줘도 합격이 안 되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제 그래서 쉽게 이제 0과 마이너스 1이 있습니다. 그때 y는 0이거나 플러스 마이너스 1이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야로를 부리면은 x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어도 돼요. 어쨌든 그런 트리비얼한 경우들이 있고,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생겼겠죠? 왜냐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 그 식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실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주 트리비얼하게 관찰한 것은 X축에 있는 점 3개가 유리수 좌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 디오판투스는 그 점 3개를 사용해서 또 다른 솔루션을 찾은 겁니다. 또 다른 솔루션을.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자, 00과 11이 우리가 맨 처음에 관찰했던 솔루션이죠. 자, 그런데 만일 이 두 점을 이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죠? 점 2개가 있으면은 직선이 나오니까 이렇게 쭉 그어서 또 다른 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점 2개가 있으니까 직선인데, 이 직선과 아까 봤던 식은 y제곱은 뭐 x의 3차식이었어요. 이 직선의 식을 거기에다가 집어넣으면 3차 방정식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3차 방정식이지만 우리가 풀 수 있는 게 이미 솔루션 2개를 알고 있어요. 이미 솔루션 2개를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차 방정식에서 근 2개를 이미 알고 있으니까 세 번째 솔루션을 쉽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일을 한 것이 어쨌든 이 두 점을 가지고 풀었더니 이런 식을 얻게 됐어요. 그리고 솔루션 2개를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사용하면 뭐 이런 점을 얻게 된다 이거죠. 네. 자, 여기 이렇게 2분의 1, 2분의 1. 그러니까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지금 이 그림을 잘못 그렸군요. 잘못 그렸죠?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2분의 1, 2분의 1. 커브가 어떻게 돼야 되죠? 이렇게 가야 되겠네. 이렇게. 자, 그리고
이렇게 해보니까 여기에도 또 다른 솔루션이 있죠. 맨위는 1과 1 이렇게 됐죠. 자, 그렇게 해서 새로운 쌍을 찾았습니다. 새로운 쌍을 이 두 개를 찾았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봤으면 아주 간단하게 그래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새로운 직선을 긋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새로운 직선을 또 그어서 제3의 솔루션을 계속해서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것이 타원곡선에 관한 그냥 아주 기본적인 관찰입니다. 그 근본적인 아이디어예요. 자, 그렇게 해서 새로 점 두 개를 가지고 했더니 뭐 이런 솔루션을 얻더라. 그죠? 숫자가 갑자기 확 커졌어요. 갑자기 확 커진 이유는 이 곡선 자체가 y제곱은 큐빅 형태죠. 큐빅이어서 y는 뭐 대강 x의 x 곱하기 루트 x 정도의 크기로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점 두 개를 골라서 제3의 교점을 구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거기에 나타나는 숫자가 x 곱하기 루트 x 정도의 크기로 갑자기 확 커져요. 그리고 한 번 하면은 이 정도 되고 두 번 하면은 또 어떻게 됩니까? 이거 곱하기 한 번 더 하면 x 루트 x 곱하기 뭐 x 루트 x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얻게 되는 좌표들이 제3의 좌표들이 굉장히 커져요. 말하자면 자릿수 자체가 눈에 보이도록 이렇게 크게 늘어납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것을 타원곡선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이유로 해서 이것을 타원곡선이라고 부르는가? 자, 우선 우리한테 익숙한 삼각함수부터 시작을 합시다. 여기에 있는 이 적분을 치환적분을 하면은 t를 뭐라고 놓나요? t를 뭐 sin x나 cosine x라고 놓겠죠. 그렇게 해서 치환적분을 하면은 고등학교 시절에는 이렇게 쓰도록 하지 않고 y에 숫자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y가 2분의 1이다 하면은 그때 정적분의 값이 얼마인가요? 6분의 파이가 되고 뭐 그런 형태죠. 그때는 삼각함수의 역함수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y가 숫자로 주어져 있었는데 y를 그냥 변수라고 놓으면은 자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데 물론 이제 그 아주 옛날에는 역함수라는 것을 별로 생각을 안 했으니까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함수라는 개념이 디리클레나 데데킨트 정도 시대에 이제 나온 것이고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y와 역함수 이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는 것을 알고 있고 자 여기에서 이제 가우스나 아벨의 시대에 어떤 관찰을 했냐면은 이렇게 지금도 보면은 이렇게 별로 만만한 함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 되게 골치 아픈 거다. 그래서 이것하고 y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인지를 사람들이 잘 몰랐는데 그
아벨의 시대에 뭐 어떤 관찰을 했냐면은 저렇게 이해를 하면은 되게 복잡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 y에다가 사인을 넣으면은, 예를 들어서 y를 사인 w라고 하면은 여기는 그냥 w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써놓았으면 훨씬 더 쉽게 보였을 거라고요. 그렇게 해서 변수의 역함수에서 변수의 역할을 바꾸어서 그렇게 본 것입니다. 아벨이. 그러고 보니까 당시에 열심히 하고 있던 이런 형태의 적분도 모르니까 대문자 F라고 썼지만, 예를 들어서 이쪽이 함수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조금 더 간단하게 쉽게 보이게 된 거라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 형태하고 앞에서 봤던 사인의 역함수의 차이는, 앞에서는 제곱근 안에 2차 함수가 들어 있었어요. 원의 방정식에서 얻게 되는 2차 함수죠.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3차 함수를 생각하게 되겠죠. 제곱근 안에 3차 함수가 들어있는 것. 근데 그것을 적분을 하려고 당시에 사람들이 아주 열심히 변수 변환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변수 변환을 하다 보면은 그것이 4차로 바뀔 때도 있고 3차로 그대로 남아있을 때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변환을 해도 항상 3차 아니면 4차로 남아있어요. 이 적분이. 그리고 이제 그것을 타원 적분이라고 부르는데요. 타원 적분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렇게 생긴 적분들이 실제로는 어떤 일을 하려고 하다 얻게 되냐면은, 타원의 방정식 있잖아요. 타원에서 이 둘레의 길이를 구하려고 하다 보면은, 열심히 변환을 하다 보면은 뭐 이런 형태들로 자꾸 나와요. 그리고 이 형태들은 캘큘러스 책에 있는 엘리멘터리 펑션으로 표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수학적으로 증명이 돼 있어요. 어쨌든 이제, 그리고 이렇게 생긴 적분을 아벨이나 가우스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무렵에는 이제 컴플렉스 넘버를 알고 있었잖아요. 컴플렉스 넘버를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W에다가 이 왼쪽에 똑같은 값이 어떤 주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W에다가 어떤 주기를 더해도 같은 값이 나오던 겁니다. 그런데 컴플렉스 넘버에서는 평면이니까 주기가 2개가 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더블리 피어리어딕 함수라고 불러요. 자, 다시 삼각함수로 가보면은, 여기 보면은 주기가 여기 y를 변화시키면은 여기 원의 방정식에서 얻은 거라서 주기가 있겠죠. 한 바퀴 돌면은 원래 다시 원위치로 오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원에서는 뭐 이 길이를 구하려고 했는데 한 바퀴 삥 돌아서 다시 여기까지 간 적분을 해도 무엇인가 주기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타원에서 둘레의 길이를 구하려고 하면은, 우선 타원에서 둘레의 길이는 뭐 무슨 공식이 없습니다. 타원의 넓이는 파이 곱하기 a 곱하기 b 이렇게 되어 있지만, 둘레의 길이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초월수이고 공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변수 변환을 여러 가지로 작업을 해보면은 결국에 3차식이나 4차식을 적분을 하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엘립틱 인테그랄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뭐 진행하는 도중이라도 뭐 이야기할 게 있으면은 아무 때나 이야기를 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무슨 독일 문자 패라고 있는데요. 뭐 독일에서 수학을 아주 잘했으니까 뭐 이 기호가 표준 기호가 됐고 뭐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다른 기호로 쓰는 사람은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저기에 있는 패가 우리가 그냥 대문자 F라고 썼던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아주 재미있게도 이 함수가 이거 여기 보시면 이거 미분한 거예요. 미분 방정식을 만족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G라는 것들은 어떤 상수를 얘기해요. G는 저기 있는 G는 W1이나 W2가 결정지어주는 어떤 상수들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은 처음에는 잘 안 보이지만 이 오른쪽은 3차식이에요. 이 패를 사용한 3차식이죠. 그리고 여기서는 뭐 미분해서 제곱을 했는데 저것을 쉽게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냐면 미분한 것을 y로 놓고 y라고 쓰고 패를 x라고 쓰면은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디오판트스 방정식하고 똑같은 형태가 나오죠. 무슨 제곱은 3차식 그 형태가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만일 우리가 이런 컴플렉스 어널리시스를 다 잊어버리고 그냥 y제곱은 x의 3차식 그렇게 이해를 해도 모든 것이 다 잘 들어맞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컴플렉스를 떠나서 순수하게 요점은 뭐냐면은 컴플렉스처럼 무슨 적분이나 무슨 길이라든가 그런 거를 생각을 안 해도 모든 것을 대수적으로 엘지브레이크하게 다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대문자 L이라는 것은 평면에 있는 격자점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오메가 1 그리고 오메가 1 더하기 오메가 2. 자, 지금 이 노란색 네모는 무슨 의미냐면은 아까 지워버린 적분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뭐 이렇게 하고 복잡한 적분이 들어있었잖아요. 이렇게. 자, 그런데 이것이 주기를 2개를 가진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 F라는 것은 복소수에서 그냥 복소수로 가는 함수잖아요. 근데 주기를 2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점에서의 값이나 대문자 F가 이 점에서의 값이나 이 점에서의 값이나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쯤에 있는 함수의 값은 옆으로 옮겨서 이쯤에 있는 점에서의 값하고 같아요. 똑같이. 그래서
이것을 복소수에서 복소수로 가는 함수인데 사실은 잘 보면은 저기에 있는 노랑 네모 이렇게 가는 함수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사인 함수는 주기가 2파이죠. 그래서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지만 사실은 0부터 2파이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인 것처럼 사인은 실수에서 실수로 간다고 보지만 모듈로 2파이로 이렇게 가는 함수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즉 원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이다 이거죠. 자, 그러면은 이 함수는 C를 L로 이렇게 코션트를 하면은 결국에 남는 것은 이 노란 사각형에서 함수의 값을 다 알면 복소수 평면 전체에서 함수의 값을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면은 사인 함수는 원에서 이렇게 가는 함수라고 그러네. 원에서 간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변수, 그러니까 복소 함수론에서 봐서 알겠지만 이 사인은 주기가 2파이 i인가요? 사인은 어떻게 돼요? 사인은 복소수로 치면은 여기에서 복소수로 가는 함수죠. 그리고 이거를 양쪽 점을 같이 아이덴티파이하고 무한대를 집어넣고 하면은 공이 되죠. 그래서 사인은 공에서 복소수로 가는 함수고, 이 경우에는 이게 나중에 토러스가 되는데, 저것이 토러스가 되는 이유는 저 사각형에서 이 밑변에서의 함수값하고 윗변에서의 함수값이 같죠. 그래서 위하고 아래를 같이 붙이고 양쪽 두 개를 또 같이 붙이면은 토러스가 나오죠. 그래서 타원 함수는 토러스에서 복소수로 가는 함수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느 쪽을 붙여야 되는지 화살표 두 개로 붙이고 이쪽은 화살표 하나로 했죠. 자, 이렇게 해서 어떤 함수는 공에서 공 이위에 정의된 함수고 어떤 함수는 이렇게 토러스 이위에 정의된 함수고 뭐 우리가 원하면은 뭐 홀이 두 개 있는 토러스에서 복소수로 가는 함수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를 만들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사인의 경우를 조금 더 복소수까지 집어넣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자, 여기에 x, y를 우리가 평면에 그릴 때에는 그냥 실수로만 넣는데, 예를 들어서 x도 복소수이고 y도 복소수다. 이렇게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그래프가 어떻게 될까요? 자,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x 값을, 복소수 값을 하나 주면은 y를 풀어낼 수가 있어요. y는 플러스이거나 마이너스,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 말은 뭐냐면은 복소수 평면이 있으면 어떤 x가 주어지면은 y가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이렇게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런 그래프가 뭐겠어요? 공이잖아요. 그러니까 평면에서 위하고 아래에 공을 반절씩 갖다 붙인 그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x하고 y를 복소수 값까지
확장을 해도 진짜로 공이 나오는 겁니다. 그려보면은. 진짜로 공이 나오게 돼 있어요. 또는 뭐 마음에 안 들면은 여기다가 아마 A, B, C, D 다 넣고 A하고 B를 움직이면서 C하고 D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찾아보면은 레벨 커브가 공을 잘라 놓으면 레벨 커브가 전부 서클이 나오죠. 그 레벨 커브가 레벨을 다르게 하면은 전부 다 동그라미만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죽어라고 계산을 해보면은 동그라미가 맨 처음에는 점이 됐다가 반지름이 점점 커졌다가 또 끝에 가면은 반지름이 0이 되더라. 그러면 이건 공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은 y제곱은 x의 3차식 저런 것에서도 뭐 x를 복소수로 넣고 이거 해볼 수가 있겠죠. x를 복소수로 넣고 해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이 공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림을 실제로 이렇게 되는 것을 어떻게 보일 수 있냐면은 이 경우에는 계산이 훨씬 더 복잡해지겠죠. 하지만 도서관에 가서 찾아보시면은 레벨 커브를 실제로 다 찾아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레벨 커브가 시작은 맨 처음에 어떻게 됩니까? 점에서 시작해서 서클이 나오고 서클이 어떻게 돼요? 반지름이 커지다가 이쪽 어디 가면은 동그라미 두 개가 붙어 있겠죠? 그러더니 두 개가 떨어지고 여기쯤 자르면은 동그라미가 두 개가 따로따로 놀아요. 그러다가 가까워지면서 붙고 다시 동그라미 하나가 됐다가 점이 되죠? 그렇게 되는 거를 실제로 이제 여러분이 할 필요 없이 계산해 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스크랩북 오브 커브스인가 뭐 그런 책이 있어요. 지금은 별로 보는 사람도 없지만. 그래서 그것을 컴플렉스 토러스라고 부릅니다. 이 토라이는 토러스의 복수형이죠. 어쨌든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 하면은 그냥 뭐 X 변수 4개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A, B 하고 여기서 C, D에서 변수 4개밖에 없으니까 해봐도 돼요. 지금 그 이야기가 여기 써 있죠. 그리고 그리다 보면은 실제로 뭐 저런 식으로 뭘 해볼 수 있다.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 at 인피니티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자, 이 경우는 자, 실제 토러스라면은 이건 무슨 소리냐면은 복소수 평면에서 무한대까지 가면은 무한대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서클 저기 토러스를 한가운데를 딱 잘라서 서클 2개가 나온 거예요. 근데 한쪽은 이제 무한대점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생겨. 그러니까 한쪽 서클은 이제 무한대를 끼고 있어서 XY 평면엔 이렇게 나온 겁니다. 만일에 Y제곱은 X의 4차식을 가지고 했다면은 그때는 뭐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솔루션이 그러니까 4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것은 아주 알기 쉽게 저기서
토러스를 한가운데를 잘라서 서클 2개 넣은 거죠. 무한대를 따질 필요 없이. 조금 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암호에서 엘립틱 커브를 사용하게 된 이제 중요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선 디스크리트 로그 문제라는 것은,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러니까 80년대 초반 정도에 공개 열쇠 암호가 이제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을 때, 그때 렌스트라가 두 사람 있는 건 아시죠? 두 사람이 아마 베르누이처럼 조카하고 아저씨 정도 되는 사람인데, 그 둘 중에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렌스트라가 이제 그 공개 열쇠 암호를 애브스트랙트하게 이제 분석을 하면서 서베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렌스트라가 이제 자기가 보기에는 두 가지 종류의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하나는 어떤 그룹이 주어졌고 이 안에서 연산을 할 수 있는데 그 안에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이 주어져 있는데, 어려운 문제는 이 그룹의 오더를 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연산도 다 하는데 그룹의 원소가 몇 개 있는지를 모르겠다. 이것이 RSA 문제죠. RSA가. 왜냐하면은 그룹은 주어져 있고 연산은 다 하는데 그룹에서 원소의 개수를 모르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문제는 그룹이 있고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이 주어져 있고, 이때 저기서 말한 이제 원소가 두 개 주어져 있는데, 이때 A를 몇 번을 하면은 이게 B가 되는가. 이 X를 저기서처럼 디스크리트 로그라고 부르죠. 사실은 그 이전에 우선 먼저 디시전 문제가 하나 있어야 되겠죠. B가 A로 만들어질 수 있는가. 그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에 대한 답이 yes라면은, 그러면은 x를 찾아봐라 하는 디시전. 그러니까 두 단계로 이렇게 나눠서 물어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가장 유명한 문제는 이제 어떤 그룹에 대해서 이것이 어려운 문제인가 하는 거죠. 이 그룹을 어떻게 잡아야지 이게 어려운 문제가 되는가. 인피니트 그룹을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인피니트 그룹은 뭔지 모르게 이렇게 실제로 프랙티컬하게 다루는 것이 좀 쉽지 않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것을 어려운 문제가 되도록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런 것을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 파이나이트 그룹으로 쓰는데,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그룹의 오더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디스크리트 로그 문제를 물어볼 수는 있어요. 당연히 물어볼 수 있죠. 근데 이제 보통은 우리가 그룹의 오더를 알고 있는 경우에, 예를 들자면은 파이나이트 그룹에서 곱셈 그룹, 그리고
혹시 파이나이트 그룹에, 그러니까 파이나이트 필드에서 곱셈 그룹, 혹시 파이나이트 필드에서 덧셈 그룹을 생각하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A를 몇 번 더하면은 B가 되는가, 뭐 그걸 물어보는 거죠. 이것은 그냥 아주 쉽게 해결이 되죠. 그래서 뭐 X는 어쨌든. 그런데 곱셈으로 된 그룹에서는 저기 덧셈처럼 쉽게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런 의문을 여러분이 그런 의문을 가져야 돼요. 그냥 그룹으로서는 똑같이 두 개가 아이소모픽한데, 예를 들어서 뭐 원소의 개수가 5개다 하면은 그 그룹은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똑같은 아이소모픽한 그룹인데, 예를 들어서 덧셈 형태로 써놓으면은 그냥 트리비얼한 문제이고, 곱셈 형태로 써놓으면은 이제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디스크리트 로그 문제는 그냥 단순한 수학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그러니까 그룹 오퍼레이션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냈느냐에 따라서 어려운 정도가 달라집니다. 두 개의 아이소모픽한 그룹이라도.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곱셈을 생각하면은 오더가 P-1이죠. 근데 이제 덧셈으로 하면 오더가 P이고, 덧셈을 싣고 곱셈으로 하면 P-1개가 되면서 어려워져요. 그리고 뭐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사실은 곱셈 그룹 두 개를 더해 놓은 거잖아요. 차이니스 리메인더 시어렘으로.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은 다른 어떤 것이 있을까 했더니, 뭐 지금 벌써 뭐 한 13년쯤 됐는데, 뭐 옛날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만일 매트릭스 그룹을 쓰면은, 그 매트릭스 그룹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형대수에 관련된 내용이고, 매트릭스 그룹을 쓰면은 뭔가 그럴듯한 암호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이제 한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뭐 한동안은 아니라 뭐 한 달쯤 사람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저렇게 썼다면은 F가 원소를 이렇게 가진 파이나이트 필드라면은 이 그룹은 원소를 몇 개를 가지고 있을까요? 보통 이렇게 계산을 하죠. 컬럼이 2개 있는데, 첫 번째 컬럼은 0벡터가 아니면 무조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컬럼은 0벡터가 아니면 되니까 첫 번째 컬럼의 개수는 이만큼이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컬럼을 고정시키면 두 번째 컬럼에는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해야 되니까 두 번째 컬럼에 올 수 있는 것은 여기에서 빼기 첫 번째 컬럼이 만들어내는 직선,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서 GL2의 원소의 개수는 딱 이만큼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해서 이제 여담으로 옛날에 아일랜드에 있는 이런 여학생이 여중생이었는지 여고생이었는지 뭐 이걸 써서, 그러니까 저기에서 RSA를 그냥 그대로 한 겁니다. 저 그룹에서 RSA를 그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네 나라에서
뭡니까, 뭐, 청소년 과학 경진대회 뭐 이런 거 있죠. 거기서 이제 상을 받았어요. 근데 저 학생의 아버지가 수학 선생님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상을 받았는데, 저 무렵에는 이제 기업인들도 공개 열쇠 암호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미국 사람이 와서 구경을 해보니까, 이거 RSA랑 똑같은 형태다 이거죠. 그리고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아주 좋다 해서 뭐 특허도 신청하고 뭐 미국에 가서 투자가도 모으고 어쩌고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당연히 분석을 했겠죠. 왜냐하면 어디 신문 같은데 구석에 뭐 해외 특허 해가지고 난 걸 보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연구원들한테 이제 뭐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뭐, 야, 아일랜드 같은 나라에서도 여고생이 이런 거 하는데 너희는 뭐 하냐?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분들이, 전문가들이 뭐 이렇게 잠깐 들여다보니까 그냥 금방 해독이 됐어요. 금방 해독이 된 이유는 원소의 개수가 아무리 많더라도 저기서는 그 뭐죠? 케일리 해밀턴 부등 방정식인가요? 그게 있어가지고 그냥 선형대수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선형대수 문제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한 사람도 없죠. 선형대수 문제다 하면은. 자, 그래서 뭐 금방 끝났지만 어쨌든 이 여학생은 책 써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와 비슷한 이야기로 이제 이 유명한 3권짜리 뭐 굉장히 두꺼운 책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암호하고 관련된 이야기들도 조금 있습니다. 이 저자가 자기 경험담을 써놓은 게 있어요. 책 랜덤 넘버에 관한 부분에 보면은 자기가 대학생 때 이제 진짜로 좋은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를 만들려고 해서 열심히 해서 만들었는데 만들고 나서 이거를 돌려보니까 주기가 3이라 뜹니다. 주기가, 그러니까 숫자 3개 나오고 계속 반복되더래요. 그래서 절대로 이렇게 전문적인 사람들이 여럿이 모여서 검토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면은 절대로 믿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트릭스 그룹은 암호로서 별로라는 사실이 알려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이 여기에 나오는 숫자들이 뻔해요. 숫자들이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 곱하기 3, 그러니까 크기가 3인 인버터블 매트릭스를 썼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 있어요. 맨 처음 컬럼은 0벡터만 아니면 되니까 이만큼 있어요. 두 번째 컬럼은 첫 번째가 만들어내는 라인만 제외하면 되니까 이렇게 돼요. 세 번째 컬럼은 앞에 얘네들 2개가 만드는 평면만 제외하면 되죠. 그래서 3 곱하기 3이면은 원소의 개수가 이만큼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숫자들이 P가 주어지면 유니크하게 결정이 돼요. 그래서 더군다나 케일리 해밀턴 항등식도 있고 해서 안전성이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의 안전성하고 뭐 이런 것의 안전성하고 차이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룹을, 뭔가 좀 그럴듯한 그룹을 찾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을 제곱하면은 36은 뭐 이렇게 되니까 이 주어진 모듈로 17로 보면은 6이 루트 2하고 같아요.
자, 그 말은 모듈로 17로 보면은 이렇게 생긴 이렇게 생긴 곡선에서 이 뭡니까? 점들을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자,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 곡선 위에서 점들은 그룹이 됩니다. 왜 그룹이 되냐면은 그냥 다음 페이지에 나올 텐데, 점 두 개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솔루션 두 개가 있으면 그 각각의 솔루션을, 그러니까 원래식을 인수분해해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솔루션 두 개를 곱하면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솔루션 두 개를 곱하면은 오른쪽이 1이라서 항상 솔루션을 곱해도 계속 1이 나와요. 그리고 그래서 일단 저 솔루션들은 이항연산을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적어 놓고 보면은 단위원은 뭐가 됩니까? 단위원은 1, 0이죠. x는 1, y는 0. 그것이 단위원이 되죠. 역원은 뭐가 됩니까? x하고 마이너스 y가 되죠. 그룹이 돼요, 저 솔루션들이. 그리고 이제 그 그룹을 어디 위에서 만드느냐. 그러니까 조금 앞 페이지에서는 모듈로 17로 봤죠. 그러니까 이 필드를 또 다른 파이나이트 필드로 바꾸면은 이것이 그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루트 2라는 것을 그냥 없애서 보고 싶으면은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이 첫 번째 괄호가 여기로 갔고, 두 번째 괄호가 여기로 갔죠. 연산을 이렇게 정의했다라고 보면은 루트 2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연산이 전부 엘지브라이크하게 다 정의가 됐죠. 그리고 이제 타원 곡선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렇게 정의하는 것만 필요한 거지, 다른, 그러니까 저렇게 한 것을 우리가 어떤 필드에다가도 다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항상 필드가 되죠. 그래도 항상 그룹이 되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만들었다면은 그룹에 원소의 개수가 몇 개가 있을까요? 타원 곡선에서도 비슷한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봅시다. y 값을 아무거나 하나 주면은 저희 x 제곱이니까 x를 풀어내야 되잖아요. y 값을 아무거나 주면은 x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뭐 보통 두 개가 있을 겁니다. 플러스나 마이너스. 근데 x가 없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x가 있는 경우에는 대충 두 개, 없는 경우에는 아예 없다. 그러면은 저기에 있는 그룹의 원소의 개수는 대략 이 필드의 원소의 개수만큼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필드의 원소가 뭐 이만큼 있다 하면은 반쪽은 아예 너희는 x가 없어. 그리고 이쪽은 x가 0이 되는 경우만 빼고는 전부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두 배 하니까 대략 필드의 원소의 개수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항상 해보면은 얘네들은 뭐 2차식을 가지고 해보면 지금 이 2차식이에요. 그러니까 삼각함수, 사인, 뭐 원 그런 데 해당되는 겁니다.
2차식을 가지고 해보면은 원소의 개수가 기껏해야 P 빼기 1, P 더하기 1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어떤 여고생이 했던 것처럼 가지수가 뻔해요. 그냥 분석이 RSA나 그런 것보다 더 어렵다든가 뭐 더 좋다라든가 그런 성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원 곡선을 보게 되는데요. 우선 타원 곡선의 경우에는 이런 것처럼 그룹의 원소의 개수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타원 곡선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타원 곡선을 보통 엘립틱이라고 해서 이렇게 쓰거든요. 타원 곡선의 점의 개수는 어떤 주어진 범위 안에 들어가는데 그 파이나이트 필드를 썼을 때 이렇게 하면은 이런 구간 안에 들어있어요. 잠깐 생각을 해보시면은 파이나이트 필드나 매트릭스나 뭐나 지금까지 본 것들은 원소의 개수가 딱 정해져 있었잖아요. 정해져 있었는데 타원 곡선의 경우에는 종류가 많아서 이 원소의 개수가 이 안에 있는 모든 정수가 될 수가 있어요. 뭐든지 될 수 있어요. 이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단순히 저 구간 안에 원소의 개수가 들어있다가 아니라 저 구간 내에 있는 모든 자연수는 어떤 적당한 타원 곡선의 원소의 개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나이트 필드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곱셈 이 경우에는 인덱스 캘큘러스라고 하는 공격 방법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A의 X는 B 이 X를 찾는 방법은 어떤 게 있습니까? 뭐 X에다 1, 2, 3, 4, 5, 6 다 집어넣으면은 P번 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보통 P가 뭐 몇백짜리 숫자가 될 테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단순 무식하게 하면은 P번 하면 되죠. 그리고 이것을 쉔크스의 방식으로 하면은 루트 P번 정도 하면 됩니다. 쉔크스의 방법은 그냥 간단한 아이디어인데 뭐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예를 들어서 P가 200짜리 숫자다. 그러면 뭐 100짜리 숫자만큼만 하면 되네. 뭐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그런데 이거 말고 인덱스 캘큘러스는 어떤 얼마만큼에 하면 되냐면은 로그 P를 T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2의 루트 T 이 정도에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쓰면은 좀 비교가 잘 안 되는데요. 우선 2의 T 하면은 P가 되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T가 뭐 100짜리였다 해서 뭐 T가 이 정도라면은 P는
2에 200, 뭐 이런 거죠. 이때 계산해 보면 이게 어느 정도나 돼요. 2에 루트 200하고, 이건 얼마쯤 되죠? 5라고 할까요? 그러면 뭐 1000, 뭐 2에 뭐 31. 또 이런 정도면은 뭐 요즘에 컴퓨터로 좀 그러니까 시도해 볼 만한 숫자들이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인덱스 캘큘러스가 되는 이유는 자연수는 소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소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모듈로 P지만 P보다 작은 숫자는 전부 소인수분해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인덱스 캘큘러스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격이 아직까지 알려진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인덱스 캘큘러스로 어느 정도 계산을 할 수 있냐면은, 예를 들면은 RSA 같은 경우에 곱해놓은 숫자가 뭐 150짜리 정도다. 그러니까 P하고 Q가 한 70짜리나 80짜리다. 그 정도면은 요즘에는 인덱스 캘큘러스로 소인수분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산대수 디스크리트 로그 문제도 RSA 정도, 그러니까 RSA에서 성공하는 숫자,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공격할 수 있는 숫자의 크기가 대략 이산대수에서 다루는 크기랑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타원곡선의 경우에는 이런 소인수분해가 존재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타원곡선에다가 인덱스 캘큘러스를 적용하려면은 타원곡선에 있는 곡선 위에 있는 점들 사이에, 여기 보면은 점들 사이에 이항연산이 있었잖아요. 점 하나를 다른 점들로 이항연산을 통해서 뭘 만들어내고, 그런 식으로 분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분해에 관한 것이 전혀 알려져 있지 않아요. 타원곡선의 경우에는. 그래서 타원곡선의 경우에는 인덱스 캘큘러스 공격이 없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은 이렇게 가망성 없는 것들만 남아있는 겁니다. 타원곡선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타원곡선을 이제 많이 좋아하죠. 예를 들어서 휴대전화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이 잘 이거 뭐 이것저것 찾아보면은 거기에다가 무슨 RSA 암호를 썼다, 뭐 타원곡선 암호를 썼다, 뭐 그런 것들이 보이게 돼 있어요. 상표 같은 것이. 그래서 요즘에 RSA를 쓰면은 보통은 4000비트 합성수를 쓰거든요. 4000비트면 어떻게 됩니까? 10진법으로 한 1000자리 정도 되죠. 그런데 그것과 같은 수준의 안전도를 생각을 하면은 타원곡선에서는 한 200짜리 정도면은, 이게 200짜리 정도나 되면은 RSA로 1000자리 정도 하고 같은 수준, 그러니까 같은 수준의 시큐리티 레벨을 가진다고 이제 보통 평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타원곡선은 모바일 기기나 아니면은 뭐 속도가 조금 더 뭐 신경이 쓰인다든가, 아니면은 메모리 카드 같은 경우에 뭐 신용카드나 이런데 데이터를 별로 넣지 못한다든가 그런 경우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은 타원곡선에는 인덱스 캘큘러스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키의 길이가 짧고, 그거를 주로 모바일 쪽에서 많이 좋아한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고 잠시 뒤에 하겠습니다.